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가장 큰 온라인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사이버 먼데이의 소비 기대가 지속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0% 상승한 23,580.7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4% 내린 2,601.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5% 하락한 6,878.5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재고 부족에도 강한 수요로 두 달째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2% 늘어난 연율 68만 5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내 가장 많은 가구 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6.4% 줄어든 62만 4천 채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회동을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1.4% 하락한 58달러 1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0.04% 오른 63달러 89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여파로 하락세로 출발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5% 떨어졌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46%,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도 0.56% 각각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장중에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말 연휴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 지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한편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국내 삼성전자, 코스피 1위 종목이죠. 주가가 5%나 급락하면서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44% 내린 2,5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사이버 먼데이까지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소매업체들과 유통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소비의 새로운 형태를 나타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느 쪽이 될까요?
네, 온라인 쪽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한국과 비교하거나 중국과 비교해보면 그 성장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유통업체가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튼실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흐름들을 보면 한국에서처럼 또는 중국에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이 4% 하락을 했고 온라인이 18% 상승을 했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오프라인 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어렵고 온라인도 대단한 각축전인데 미국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아권역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미국 시장도 더 빨리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 세대는 직접 유통업체에 가서 그 물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사야지 쇼핑을 한 것 같지만 온라인 세대들은 사이버 세상에 아주 어려서부터 노출이 되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훨씬 더 오프라인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많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보면 여성들이 옷을 사거나 이럴 때도 옷 살 때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산다고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옷을 그렇게 사고 있고 화장품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도 이러한 마찬가지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의 베스트바이라든가 그리고 월마트 등은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가격을 싸게 내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느냐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단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쇼핑이 얼마나 늘었느냐 여부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거보다도 개인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더 늘었느냐 그리고 또 개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느냐 여부는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요. 작년도 11월, 12월 홀리데이 시즌에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기록한 총 매출액은 기사를 보면 6,58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매출은 1,230억 달러, 약 134조 정도 그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경기가 좋아졌다면 6,580억 달러보다 더 많은 매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한국에서는 온라인 쪽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갔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총 매출 규모가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한국에서 느끼는 것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라든가 베스트바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아마존의 매출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빠를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지 않겠느냐 예상해 봅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의 움직임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율이 지금처럼 하락할 경우에 국내 주력 산업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도 속출하고 있고 특히나 수출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환율 정말 많이 떨어졌죠. 예. 연초에 1,200원이었는데 달러당 원화가. 근데 지금은 이제 1,100원도 넘게 빠졌습니다. 1,080원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 10% 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환율이 10% 넘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몇몇 업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전자라고 해도 백색가전이나 이런 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반도체나 이런 쪽은 좀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결국은 수요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서도 더 중요하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보여집니다. 기사들 나오는 것들 내용을 살펴보면 원화가 100원 하락을 하면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한 1.3%포인트가 빠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선박 등 운송 장비 업종은 4% 빠지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3%대 3.0%가 빠지고 기계 장비는 2.8% 정도 빠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강세가 되면 한국 제품이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정도 수준의 원화 강세이고 또 내년까지도 원화 강세를 봅니다. 뭐 어떤 데는 1,050원 정도를 보고 어떤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1,050원이 무슨 얘기냐, 내년도에는 이제 1,000원까지도 깨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평균 하늘 정도를 1,050원 미만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수출 기업들 그리고 수출 대기업들은 주가적인 흐름에서 보면 만만치 않겠죠. 악재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의 흐름도 계속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 정책을 지원해드리는 수출 드라이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출 드라이브가 걸렸으면 원화 환율이 이렇게 약하지 않죠. 사실 과거 정부에서 원화가 갑자기 1,000원대 하다가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갑자기 1,100원, 1,200원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건 어떻게 뒤집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수출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출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현재 정부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거와 정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세가 좀 기울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볼 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금리예요. 금리가 아주 중요한 룰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난다 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막 휘청휘청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적 교역 관계에 있어서 환의 움직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자금들이 클릭 한 번으로 넘나들잖아요, 돈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클릭 한 번으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렇게 이런 금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화 환율이 강세가 된다 이러면 외국인들은 쉽게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실제로 우리 봤지 않습니까? 7월달, 8월달 그때 외국인들 엄청 팔았잖아요. 약 4조 원 정도 주식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얼마나 샀나요? 최근에 이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4조 원대 중반에 매수를 했어요. 어제는 전혀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어제의 움직임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4조 중반대 매수를 해줬어요. 왜 그렇죠? 원화 강세에 대한 베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변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산업당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당국이 아니니까 투자자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죠.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어려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하는 우려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럼 이거는 안 되겠으면 이쪽은 투자를 안 해야 되겠고 그럼 어디가 좋은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좋을까요? 내수 기업들이 좋죠. 한국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오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와서 더 많은 매출을 할 수 있죠. 그럼 달러 기준으로의 매출은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내수 관련 그리고 환율 강세의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공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수입을 많이 하는 쪽은 항상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데가 되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석탄도 약 한 3.7%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그리고 음식료 이런 쪽도 원가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에 수입을 많이 해서 국내에다 파는 쪽은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환율하고 관련이 그다지 없는 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 장안에 떠들썩했던 게 뭐죠? BTS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미국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을 했다. K-팝 최초로 공연을 했다라는 게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것을 운영하는 게 이제 비상장 빅히트이지만 이런 기업들은 원화가 강세냐 아니냐에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원화 환산 치면은 이익이 조금 원화 기준으로 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공연할 게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은 또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된다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과거에 수출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는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컨텐츠 관련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바이오 제약 같은 것도 일종의 컨텐츠 약품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도 있을 것이고요, 미디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게임 산업도 있을 것이고요. 컨텐츠 관련 기업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관심의 영역을 눈을 돌리시는 것이 이런 원화 강세의 흐름에서는 필요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대표 수출주가 하락할 때 이쪽으로 매수를 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봐야 되죠. 모든 것은 가격과 가치의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가격 매력이 확 높아지죠. 그럼 매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수출 대기업의 어떤 그 매력이라는 점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의 주름기에 분명히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가치의 이격은 좁혀들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현대차가 사실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사실 FTA나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율 효과가 과거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거에는 원화 가치가 1% 상승하면은 한 0.36% 정도 그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걸로 나왔는데 요즘은 0.12%밖에 감소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그 갭은 좁혀두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 수출을 좀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이쪽을 안 쳐다보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무리 사도 가격이 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쪽 시장이 시장의 주요 관심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관심을 다시 가질 만큼 가격이 월등하게 싸게 변화되지 않으면 시장이 흔쾌하게 이제 이쪽 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매력도는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이슈를 좀 볼 텐데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부지점장님과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좀 가상화폐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투기냐 투자라를 놓고 여전히 말들이 많은데 향후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도 그렇고요. 한번 수급 세력들이 들어가서 가치와 상관없이 랠리를 뽑게 되면 고점이 정확히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튤립 광풍이나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튤립 뿌리 하나가 뭐 가격이 뭐 요즘 환산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됐거든요. 이 투자 심리라는 게 반복적으로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투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을 튤립 광풍과 연결해서 그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충분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한계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 부분이 더 관심이 가져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걸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강력하게 50년 이상 전 세계에서 통용되던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달러 가치가 드디어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하나의 현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이 나타난 것도 그거죠. 돈을 너무 찍어댔잖아요. 선진국들이 돈을 너무 찍어대니까 그 돈같이 믿을 수 있느냐? 그거 말고 그냥 그렇지 않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코인들을 한번 다른 화폐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들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러 패권이 금이 갔다라는 것이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뭐 개당 1만 달러까지 육박하는 상황 왔고 새롭게 나온 이더리움도 그 고가 행진을 계속하면서 최근에 50배나 가격이 오른 대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조금 지지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던 시장이 자꾸 이게 눈에 띄고 하니까 인정을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죠. 인정을 하려는 태도는 뭐냐면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앱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금리, 주식 가격을 제공해주는 그런 앱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이것들을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급 세력들이 더 좋아하면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겠죠. 실제로 만약에 ETF가 생긴다면요, 이런 가상화폐 ETF가 생긴다면 가상화폐를 사야만 ETF가 그 가격을 추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 세력들이 들어오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사들을 내용을 보면 최근 가격이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들의 참여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투기적인 흐름의 사이클을 항상 생각해 보면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을 때 항상 고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으로 누가 투자를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대중화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가격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면서 같이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죄송합니다. 국외 이슈를 분석해봤고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어제 주가가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1.4%였죠. 하락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삼성전자가 어제 아주 된소리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2016년 10월 11일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당일로서. 어제 하락한 것이 무려 5.08%, 5%가 급락하면서 시총으로 무려 18조가 하늘로 그냥 뜬금없이 날아가 버리는, 증발돼 버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행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80만 원대를 호가하던 삼성전자 263만 2천 원대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가 준비되어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참,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여러분은 어제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오버웨이트에서, 매수해서 이퀄웨이트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가격대도 290만원에서 280만원대로 크게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으로, 더군다나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양봉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추세를 이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종합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30포인트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2,500포인트 초입대까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서 참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보다는 외국계 일부 금융사 리포트 한 장 가지고 이런 요동을 벌였다는데 참 우리네 국내 시장도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 애널리스트 간에는 시각차가 많습니다.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의 평균 그 삼성전자의 그 목표가치를 보면 330만 원대거든요. 지금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거하고 250만 원 차이 정도가 나고 있고요. 여전히 국내 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디가 맞았다는 것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의 그 외국계 금융기관의 리포트 한 장 가지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렸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어제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가 하락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 오늘과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어제 급락세에서 벗어나면서 270만 원대를 금주 중에 회복해준다면 삼성전자가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고서 다시 상승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투자 등급을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D램 가격이 맥시멈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면요, 요즘 그 속도전에 있는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에 필요한 뭐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D램이 또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소한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어제의 급락을 가지고 야 이제 장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제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은 급락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됐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계 리포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출렁임은 다소는 있겠지만 그것이 삼성전자의 폭락으로 인한 국내 코스피 시장의 급락으로 그동안에 이제 상승 기조에서 벗어나면서 하락 기조로 반전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오히려 어제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장과 내일장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의 이 급락은 그렇죠? 추세 이탈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 여부를 하루 이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지금 대출금리가 3.5% 정도 됩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금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는 이제 어닝 시즌도 끝났죠. 그리고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표 중에서도 이번 주에 국내적으로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30일 날 금통위뿐만 아니라 오펙 산유국 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이죠. 차기 페드 중앙은행의 의장으로 선출된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 연설이 있습니다. 청문회 답변이 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특히 금융권,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된 이슈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 앞에 에코게스트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과연 그렇다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냐의 여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30일 목요일이죠. 11월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난달에 이미 금통위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살짝 내비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그 언급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가계 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중산층 이하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활성화 정책, 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통위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계대출 금리가 이미 3.5%로 근 3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대출은 0.03%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은행 가계대출은 0.09%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전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금리를 보면은요, 3.5%로 전월 대비 3.41%보다 무려 0.09%가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8월 이후에 2달 연속 상승하면서 그렇죠. 2년 9개월 정확하게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달 말일 날 열리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열리는 30일 날 열리는 금통에서 금통위 위원들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서 금통위 위원들을 과연 이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로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단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이슈가 이번 주 30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대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조금 전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밤입니다. 28일 날 차기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페드의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연설을 발표를 하는데요. 과연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거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테이퍼링 할 것인지 자산 축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 시각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끌어갈 연방은행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요점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9일 날 이제 내년 2월 임기를 앞둔 의장이죠. 자넷 옐런 의장이 상하의원 경제위원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외라든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이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 달 12월 12일, 13일 날 그죠? 한 2주 남았죠.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이 FOMC 12월 회의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의 여부 이것이 어떤 코멘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29일 날 열리는 옐런 의장의 연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일 날 같이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죠. 오펙 산유국과 러시아 등의 산유국들이 감산 협의에 논의에 들어갑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이번 주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세심한 분석과 관찰이 요구되고 있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세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의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었고요.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모두 언급해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 오늘과 내일장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을 포함해서 금주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과 내일장은 양봉의 모습을 보이느냐 음봉의 모습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혹시 코스피 1번 차트가 준비돼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성으로 본다면 어제 국내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은 추세가 이탈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장대 음봉이죠. 자, 이 장대 음봉은 지난 8월 달이죠. 앞서 지난 8월 3일 날 1.66%가 하락한 이후 근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최대의 낙폭입니다. 최대의 낙폭.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밑에 그 거래량을 보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한 세력이 없어서 이것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만 추세 이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정폭이 어디가 될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급락이 일시적인 거라면 오늘과 내일장에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제의 급락은 해프닝,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은 특히 오늘 장에서도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음봉으로 오늘 장을 마감한다면 추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겁나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다 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 지금의 장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절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사 어제의 고점이 고점에서 여기서 급락으로 간다 하더라도 추세가 이탈하는 추세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절대 한 번에 전환되지 않거든요. 어제 급락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빠지면 틀림없이 내일장에서는 반등을 주고요. 빠르면 오늘장에서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한 탄력을 보면서 이 반등이 직전 고점과 쌍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추세적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분이라면 그렇죠.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이 오늘과 내일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대처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 고려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매수도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봉의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 저는 오늘장의 매수보다는 내일장 이후로 오늘은 오전장 매수보다는 오전장을 좀 지켜보시고 오후장의 매매 타이밍을 전략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차트도 준비됐으면 잠깐만 보여주시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다시피 저 정도 급등한 이후에 조정치고 너무나 견고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 기조가 완연하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삼성전자가 이끄는 코스피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추세 이탈, 완전히 하락 반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장과 내일장은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어제의 급락이 추가 상승 반전의 계기,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는 좀 더 분석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1부의 마지막 순서죠.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국내 증시 대응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물 시장도 좀 변동폭이 컸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예. 변동성에 대비하라고 계속적으로 양 이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매도세가 329지수 지지력에 있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329지수가 지지력이 막아주려면 우선 329지수 후반대가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약한 관계로 저희가 327지수까지 지금 열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 급락이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그냥 종합지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종합지수는 2,500선, 2,496선이죠. 그 자리에서 돌파 이후에 위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추세를 누르고 있던 그림들이 중심을 깨기 시작하면서 급락이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2,490선, 한 2,497선 정도 되겠죠. 그 구간들 지지력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큰 테두리로 보면 2,500선들 지지력이 중요하겠죠. 삼성전자의 모습은 263만 원대 중요한 매물대 와 있지만 우선 대응은 240만 원대까지 추가 눌림까지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 대신 이제
삼성전자하고 종합지수하고 코스피 지수는 우선은 뭐 하락세가 거의 왔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직 추가적인 눌림들 예상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327.30대 그 구간들 지지력들 확보하는지를 유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뭐 10월 초 매물대 보합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오늘 어제 야장과 그 다음에 어제 종가 자체가 중심 라인들을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반등 여력을 노린다면 이 중심 구간에서 반등을 줄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327 초반 지수부터 해서 331지수까지 지속적인 부합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튼 뭐가 됐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눌린 구간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채널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널대 약간 빠진 330지수가 빠지면서 채널 보합 아래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지력들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327지수 초반 지지력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은 327.30부터 50 사이이기 때문에 뭐 딱 끊어서 327.5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30.50. 어제 마지막에 반등 여력을 줄려다가 실패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저항점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327지수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걔네들이 지지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331지수를 탈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자들이었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해외 쪽은 우선 달러 인덱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달러 인덱스 눌림 매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반등 여력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등 여력을 예상하고 저희가 대응을 했었고요. 어제 양봉이 강하게 섰습니다. 이것도 뭐 그 전에 그어놓은 선들인데 뭐 92.430 그러니까 430, 440대 지지력들 확보하는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강하게 반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로 달러와 골드는 뭐 우선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영향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유로 FX 오전 중에 이 구간에서의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달러 인덱스가 눌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 저항점에서 최종 목적 1.19140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장에 약간의 오차를 두고 정확하게 목표가 다 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온 이후에 추세를 넘어가 보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단기 매도는 마감을 지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저항은 우선은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다시 재매도 노린다. 한마디로 27일부터 28일 어제 지지력에서 빠졌던 구간 올라오면 반등 매도가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은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를 바로 끌고 가기는 부담이 된다. 어제 저희 방에서 저랑 같이 하신 시청자분들이 얘네들 매도 관점으로 끌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익절을 아직 안 하셨다면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구간이 드리겠죠. 그래서 우선 관망하시고 반등 시에 매도, 그 다음에 뭐 최소 손절폭으로 매수 진행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선은 매도가 다 왔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우선 차익에 의한 반등 여력들이 지속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매도 드린 사인들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아침 시황에는 우선은 단기 저항 내지는 러프한 저항점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항상 다시 서울경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제 우선 저희는 59불, 금요일날 59불까지 반등 여력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59불부터는 매도 볼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58불까지는 무조건 찍을 거니까 물리더라도 매도 쪽으로 들어가서 물리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서울경제 11시부터 1시까지 다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58불 지지력에서의 58.25 매수 배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2030을 계속 막아내는 걸 보고 이절을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58불이 무너지면 추가적인 하방 열기로 하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얘네들은 우선 58불을 깬 이후에 그 다음에 58불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합을 띄고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58불 저항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57.50, 40 저항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중에는 우선은 수렴 보합을 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장, 미국장에서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58불 초반대를 맞고 매도 눌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7.70 부근부터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반등 여력을 노리시는 그림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57.50대는 분봉상에서의 추세 지지력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7.70 근처에서는 쫓아가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고요.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저희가 우선은 비주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골드는 적극적으로 매매할 이유는 없다. 어제 이렇게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그런데 지금 보자면 우선은 저항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걔네들이 보합 구간 중심 저항을 두고 놀고 있죠. 우선은 확산의 여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윗구간 여력의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아랫구간 중심 두 구간의 중심에 의해서 혼조 양세에 뛸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제 반등했는데 이게 반등에 막 빠지냐는 거죠. 저희가 유로 달러를 매도의 정확한 그림을 보고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반등 여력을 그 구간까지 보고 추가적인 반등을 할 거냐의 여력이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향방을 보고 골드는 여전히 혼조세 양상을 띌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구간 1300대 저항, 확산 저항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890자리 확산 위아래 좀 넓게 두시고 구간이 오면 진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합 구간 여전히 뛴다면 비주류 종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거래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9도로 10도 안팎의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중북부와 제주도는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해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밤이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엔 울진 16도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의 낮 최고 기온 17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약하게 내리겠고요. 모레 목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뚝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